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면은 다 같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좀 마이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한 7분 정도. 네, 7분 정도 수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예 많이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정관영 변호사고요. 오늘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총칙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뭐 제 지금 사무실이에요. 제 그 변호사 방이고요. 근데 제 방이 그 뭐 이 뭐랄까요 그 딱 강의용으로 세팅된 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뭐 소장 쓰고 이렇게 업무하는 서면용으로 세팅된 책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니터가 좀 크고 그리고 그 화면이 제가 그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선 처리가 이제 모니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옆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 오늘 저희가 같이 그 공부를 할 과목은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예, 근데 제목을 이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글자 넘게 재미없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뭐 여러분들 그 법을 공부하신 분들 여기 계실까요? 혹시 여기 지금 내가 뭐 저기 법을 내가 뭐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수험 때 이제 법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 민법이든 뭐든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손에 갖다 대셨는데 이게 손 든 건가요? 많이 안 계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오늘 처음 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뭐예요? 중간에 계신 분들은 뭐 교양으로 법을 공부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고등학교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다. 법을 나는 고등학교 법과사의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좀 알아야 돼서. 그래요? 네. 저기 대표 되시는 분 잠깐 마이크 킬 수 있어요? 반장 아까 저 소개해 주신 분인가요? 네, 많이 듣겠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수강하시는 공무원 우리 선생님들이 법 공부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전공은 다양하신 건가요? 전공은 다양한데 네. 이 일반 행정 중열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특급 시험 과목에 행정법이랑 헌법이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은 행정법이랑 헌법을 공부하신 거죠? 네, 근데 네네. 여기에 중열이 지금 다양하게 있어서 다양하게 한 계시고 절반 정도는 법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네. 교육생들도 있어요. 네, 뭐 학교에서 교양 과목 정도 들으셨거나, 그죠? 뭐 문과 전공에서 법과사에 안 하셨으면 뭐 고등학교 이후로 또 안 하셨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그러면은 행정법, 헌법은 공부했다. 이 일반 행정 좀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계시는군요. 몇 분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일반 행정에서 헌법이랑 행정법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근데 이 헌법을 우리가 이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하죠. 근데 헌법은 좀 특이하니까 좀 제쳐두고 행정법에 상당히 기본 원리가 민법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이 이제 국가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법이지만 민법이 법에서는 제일 이렇게 핵심이 되는 법? 그렇게 네,
정말 기본이 되는 법,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는 우리가 뭐 법률행위 이런 개념, 그게 행정법의 행정행위 개념, 네, 이게 이제 법률행위 개념을 이해해야 행정행위 개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이지만 그게 공무원이 알아두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네,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민법은 민법인데 총칙은 또 뭘까요? 총칙은 총론이에요. 총론. 제가 그 마우스로 글을 써가지고 글씨가 너무 안 좋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이에요. 총론. 일반론. 네, 이런 것들. 개론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 그건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총론, 총칙 그래요. 그래서 뒤에 총칙의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민법 중에서도 총론, 총칙 부분이다. 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제 소개 뭐 아까 잘해주셨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쿨 1기여서 제가 13년차 변호사가 되네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민법 전공은 아니고요. 그 노동법, 사회보장법 그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 군대 이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사무관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으로 그렇게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뭐 만들고 그런 업무들 뭐 법령 해석하고 그런 업무들 했고요. 지금 그렇게 공무원하고 나오다 보니까 행정 사건들 뭐 정부 자문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 고문 변호사는 제가 우리나라 변호사님들 중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7군데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 뭐 여러 책도 쓰고 헌법에 없는 언어라는 책은 일반 교양서로 일반인들 위해서 제가 쓴 거니까 도서관에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처음부터 막 법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드라마를 좀 먼저 열어봤습니다. 네, 드라마 먼저 열어봤고 이 드라마 혹시 아세요? 이 드라마 제목 아시면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세요. 네, 혹시 아십니까? 너무 오래된 드라마여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이 드라마 제목이 줄여서 말할 때 우리가 너목보 뭐라고 제가 말하는지 또 헷갈리는데 하나는 그 목소리 맞추는 그런 노래 잘하는 사람 맞추는 예능이잖아요. 너의 목소리가 이게 들렸는지 너의 목소리가 보였는지 갑자기 또 중간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 하나는 예능 제목이고 그런데요. 이 드라마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법 강의 시간에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민사재판은 아니고 형사재판의 지금 그 그림인데요.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그렇게 재판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뭐 지금은 또 좋은 드라마들이 많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이보영 씨잖아요. 여기 이보영 씨거든요. 이보영 씨 여러분들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여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었던 윤상현 씨고 여기 또 남자 여기 주인공이 제가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제 이보영 씨와 윤상현 씨가 이 드라마에서 뭘로 나왔냐면 그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는 저처럼 그 일반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랑 계약을 해요. 법원이랑 딱 계약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맡기는 그런 형사 국선 사건만 하는 그것만 하는 변호사가 이제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입니다. 물론 저도 대법원 같은데 국선 변호인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일반 사건 하면서 제가 거기 한 건 한 건 이제 뭐 주면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냥 법원에서 거의 월급처럼 받으면서 국선 사건을 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재판정이고 이분들이 이제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 주인공입니다.
그 여기는 지금 우리 여기 세 분은 누굴까요? 재판부라고 부르는 판사들이에요. 판사들이 3명 있으면은 합의부, 판사들이 1명만 있으면 단독 재판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부 이렇게 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법원 공무원들, 뭐 참여관, 뭐 실무관, 뭐 그리고 또 속기사님 같은 분들 이제 여기 아마 참여관이 앉아 있고 속기사도 같이 앉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검사들, 네, 검사님들이 2분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옛날에 막 그 우리나라 한 40년 전 막 이럴 때는 40년 전, 50년 전 이럴 때는 검사들이 여기 앉았대요. 법대 옆에, 판사들 옆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권위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네, 그렇게 피고인과, 여기는 이제 피고인이거든요. 여기 피고인과 대등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보영 씨랑 윤상현 씨가 이제 변호사고, 그래서 변호인석 이렇게 앉고요. 쭉 일렬로 이제 피고인도 앉고, 이렇게 피고인 여러 명이면 피고인 또 더 앉고, 변호사 여러 명 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방청석이에요. 이쪽은 방청석. 그래서 방청석에 지금 4명 정도 앉아있죠. 그래서 뭐 다음 재판 기다리는 뭐 피고인도 앉고요. 변호사도 앉고요. 이제 구속 피고인이면은 저쪽 안에 이제 그 경찰들이랑 같이 갇혀 있어요. 이쪽 벽 안이나 이쪽 벽 안에서 구속 피고인들은 다른 방에 이렇게 경찰들이랑 구치소에서 같이 와가지고 이제 갇혀 있고, 구속 안 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경우는 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다음 재판을 변호사랑 뭐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 사건의 가족들, 뭐 기자들,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람 있네. 여기도 사람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이쪽 그 사이드에, 오른쪽 사이드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시면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 배심원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예,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뭐 배심원, 그냥 편하게 배심원이라고 할게요. 그런 배심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근데 모든 형사사건에서 다 국민참여재판이 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부 중요 사건에서만, 그때만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 국민참여재판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차출돼 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듯이 공가 내고, 차출되면 이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이제 그 동료 시민에 대한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의 판단에 판사가 기속되지는 않아요. 참고를 하는 거죠.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형사재판정 모습을 보여드렸고, 자, 요 그림은 이제 여기 써있죠.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 그래서 민사재판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울 민법, 총칙,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의 모습이 민사재판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이제 공개 재판하는 거라, 그 전자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 불러가지고 좀 홍보하는 그런 재판이라서 이제 기자들이 괜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원래는 기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없죠. 보통은 저 뒤에 있어도, 방청석 그쪽에 있어도 이쪽에는 없을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그 형사재판처럼 재판부 해가지고 3명의 판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형사도 마찬가지인데, 부장판사, 여기가 선임 우배석 판사, 그 다음에 여기가 막내 자배석 판사, 이렇게 연차대로 이렇게 앉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참여관 실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증인들 앉거나 이렇게 앉아요. 전문가가 앉거나. 자, 그리고 이렇게 원고 피고들이 이렇게 앉습니다. 아까 지금 그 검사와 피고인 앉았던 형사재판정과 구조가 다르죠. 지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원고와 원고 대리인, 원고 변호사 이렇게 앉고, 피고와 피고 대리인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도 그 습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제천
법률구조공단 제천출장소 거기가 이제 보건소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법률 상담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이제 어려운 분들 제가 소송해드리고 보건소 같이 법률 보건소 이런 데요. 거기는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제가 이제 그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있는 것처럼 군대 대신해서 공익법무관으로 제천에서 일할 때였는데 이제 거기 이제 지방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제가 소송을 이제 많이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어려운 분들 이제 소송을 이제 제가 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이쪽에 앉고 원고 앉고 피고 앉고 이제 뭐 이렇게 앉으니까 거기 이제 동네가 좁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재판하다 막 싸우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엄청 싸우세요. 막 욕을 막 하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해가지고 경이랑 이렇게 막 저랑 같이 이렇게 떼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앉을 때 이제 원고 여기 앉게 하고 제가 여기 앉고 그 다음에 피고 여기 앉게 하고 뭐 피고 변호사가 여기 앉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습관을 여기를 제가 이제 앉아서 뭔가 이제 그 완충지대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앉는다 이 얘기예요. 그냥 순서대로만 이렇게 앉고. 네. 자, 이 재판정, 다음 재판정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재판정은 보시면 앞에 형사재판정 제가 그 드라마 보여드렸고 뒤에 이제 그 신문의 사진을 민사재판정 보여드렸는데 어떤 재판정과 비슷합니까? 이 지금 행정재판정, 우리 행정소송하는 행정재판정인데요.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형사랑 비슷해요? 아니죠. 그죠? 민사랑 비슷하죠? 민사재판정이랑. 네. 민사재판정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는 민사도 하고 행정사건도 하고 이혼 같은 가사사건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형사사건은 못 하겠죠. 형사사건은 이렇게 지금 재판정 자체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 우리가 그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시게 되시니까 그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 보면은 회의실 많잖아요. 회의실 많은데 어떨 때 회의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이 일종의 회의실 같은 데잖아요. 근데 그 법정이 모자라고 이러면 다 이제 여기 민사, 가사, 행정을 다 한 군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행정법원은 따로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이 이제 거의 돼 있고 여기 원고들과 원고들이 남고 피고들과 피고들이 남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뭐 그 세 개의 그 재판의 모습을 간단히 그림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게 우리 제목과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공무원이 알아야 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행정 이제 그 시험 보신 분들은 행정법과 헌법을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좀 기본적으로는 헌법, 행정법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치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행정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니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은. 네. 행정은 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고 국회는 국민들이 뽑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가 모여서 만든 법에 따라서 하는 행정이 법치 행정이잖아요. 행정법의 기본 원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이게 법치 행정, 행정이 법에 따라라는 게 법치주의에서 온 거고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도 공무원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의 개념들이 민법에서 왔죠. 그게 민법 총칙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법치 행정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이나 행정법,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어요. 재판정이 같아요. 그래서 민법이 행정법의 어떤 그런 기본법으로 실체법에서는 작용하지만 소송법에서도 민사소송법이 행정소송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재판정도 같이 써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국가가
검찰이 검사가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라는 국가작용을 하는 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민사소송에 행정소송에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 이런 게 행정법, 행정소송의 기본 원리, 어떤 기본법이 된다. 네.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기본법처럼 기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 공무원이 왜 민법을 알아두면 좋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도 일반인이니까, 일반 국민이니까, 공무원도 일반 국민이니까 우리가 뭐 이제 발령을 제대로 받으시면 거기 가서 뭐 전세로 내가 이제 그 집도 이제 뭐 전세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해야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 민법에 있는 계약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내가 그 출퇴근을 하려면 뭐 중고차를 사야 된다. 중고차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다 민법 총칙에 있는 거고, 핸드폰을 샀다. 핸드폰을 샀어요. 네, 핸드폰을 샀으면 이것도 다 매매 계약이고, 네, 내가 뭐 어떤 알바를 한다. 다 고용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다 민법에 있는 계약이에요. 네.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받는다? 민법에 따라 받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할 때 공무원이 민법을 알아두면 좋겠다. 이 말씀 네, 같이 드리려고 네, 그럼 한번 비교를 전체적인 법의 그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는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시간 되면 이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판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뭐 제가 뭐 드라마 홍보할 거는 아니고 옛날에 했던 드라마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직접 그 당시에 그 부장판사가 직접 대본을 썼어요. 그 동명의 에세이, 그 미사무라비 그 소설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또 그 드라마를 하게 돼서 이제 드라마 작가도 하시고 해가지고 판사들 법원의 이야기가 되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좀 상대적으로 과장은 좀 돼 있지만 나와 있는 그런 드라마여서 제가 이따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한번 5분짜리 재판 영상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제가 그 우리 1시까지 맞죠? 1시까지인가요? 12시 50분까지인가요? 12시 50분까지인가요? 12시 50분 맞아요? 12시 50분 맞으면은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맞으면 1시인가요? 뭐 하여튼 여러분 끝나는 시간 중요하지 않나요? 하여튼 제가 그 끝나는 시간은 조금 미라도 일찍 끝내도록 여러분 좀 그 하도록 할 테니까 12시 50분인지 1시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제가 그 12시 50분인데 1시까지 넘어서 하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좀 더 일찍 끝내려고 하고, 중요한 게 우리 쉬는 시간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은 제가 한 번 정도만 쉬겠습니다. 한 번 정도 쉬고 대신 길게 쉬고 그다음에 끝날 때 조금 더 일찍 끝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네네 괜찮으신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괜찮으시면 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시간이 벌써 또 팍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데까지만 오늘의 진도입니다. 나머지는 궁금한 사항들은 뭐 저한테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시던지 끝나고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던지 해서 궁금한 사항은 저랑 이제 이렇게 그 Q&A를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오늘 강의했으니까 AS로 그렇게 법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어요. 총칙이라는 말 조금 어렵긴 한데, 하여튼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차가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실제 민법 조문의 그 순서대로 사실 돼 있는 거예요. 그 용어대로 이제 순서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총칙에도 이제 서론을 우리가 간단히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 누가 권리를 갖는가? 누가 권리를 갖습니까? 민법에서는 사람이 권리를 가져요.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근데 법에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법에서 만든 사람, 법인이 있어요. 법인.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를게요. 네. 사람이 있는데 법에서 사람 하나 더 만들었어요. 법인이라는 사람. 그래서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무슨 학원,
그 다 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인은 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법인, 주식회사 뭐 이런 것 사단법인 이런 걸 빼놓고는 우리가 법률을 생활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권리의 객체가 있어요. 권리의 객체는 우리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 네.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움직이는 것,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 토지, 건물,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이죠. 못 움직이잖아요. 부동산. 동산은 뭐냐? 부동산 외의 것들 다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핸드폰, 자동차, 책상도 들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뭐 컴퓨터, 모든 게 다 동산이고, 그리고 여기 뭐 반려인들 많이 계실 수 있지만, 뭐 개, 강아지, 고양이 다 동산이에요. 다 동산. 그래서 물건으로 민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은 어떻게 그 동물이 이제 물건일 수 있느냐. 그래서 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되게 또 이제 또 나아간 견해는 막 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고 막 그렇죠. 네. 하여튼 뭐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물건이다. 그리고 다만 그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동물에 대해서 좀 그 물건에서 좀 분리하는 권리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개정안도 뭐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나왔어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여러분, 그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 뭐 채팅창에 한번 써주셔도 좋고.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 뭘까요?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별표 하나 쳤잖아요. 네. 권리 좋아요. 김지영 선생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 좋아요. 그럼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뭐 이거 의미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권리. 여기 지금 정확히 그 김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권리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법률행위.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여기 나오는 단어 다 중요하죠. 사실 대리, 뭐 무효취소, 조건기한, 소멸시효 다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첫 번째 권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 네. 이 두 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민법의 개념과 민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행정법의 개념과 핵심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법률행위 말이 어렵잖아요. 법률행위 이러면 권리는 우리가 알겠는데 법률행위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 계약. 계약 두 명이 서로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딱 합치됐을 때 내 자동차 중고차 살래? 너 공무원 됐으니까 출퇴근할 때 필요하잖아. 그래 네 차 살게. 이렇게 했을 때 요 매매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 성립됐을 때 이 계약 이런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아주 대표적인 것 계약.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그러면 머릿속에 계약 이것만 딱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어차피 오늘 다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대리 있어요. 대리. 자, 우리가 대리 알고 있는 거 뭐예요? 회사의 직급으로서 대리 있죠. 뭐 김대리, 이대리, 뭐 그 대리 있잖아요. 그 대리랑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안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대리라는 건 뭐냐면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혼자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신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옛날 동사무소가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요즘에 맞나요? 네.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우리가 그 인감증명서 같은 걸 이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발급받을 때도 제가 이제 오늘 바빠서 못 가면 제 대리인 위임장을 누구한테 써달라 가족한테 쓰게 해가지고 위임장을 가지고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제 대리인이 가서 인감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고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하느라 바빠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뭐 계약을 체결할 때 나 대신에 대리인이 가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대리 제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효취소 나왔어요. 무효취소. 자, 여러분 무효취소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 무효취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행정행위, 처분의 취소, 처분의 무효 이거 배웠죠? 행정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하는 학설, 중대 명백설, 무효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 배웠잖아요. 그 무효 취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민법에서 온 개념이에요. 물론 조금 다르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민법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의 무효냐? 법률행위의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무효. 자, 대리도 뭐를 대리하느냐? 계약을 대리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아까 인감증명서 발급 같은 사실행위도 대리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계약이라고 제가 법률에서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약을 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게 대리제도고 법률행위가 언제 무효가 되는가,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가 되는가 요거를 보는 게 무효취소제도예요. 그래서 이때 계약의 무효, 계약이 언제 무효가 되나, 계약이 언제 취소가 되나 그런 걸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됩니다. 자, 조건기한 뭐 간단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설명드릴게요. 기간이랑 소멸시효. 자, 여러분 기간이란 단어가 쉬워요? 소멸시효란 단어가 쉬워요? 뭐가 더 쉽습니까? 소멸시효란 단어가 좀 어렵죠? 기간이란 단어가 쉽죠? 자, 기간 뭐예요? 기간도 있고 우리가 기한도 있어요. 자, 오늘부터 오늘 8월 27일부터 9월 27일 이제 다음 달 9월 27일까지다. 그럼 한 달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요 한 달. 자, 한 달의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자, 오늘 있고 자, 9월 27일까지 중고차를 사라. 그러면 그거는 9월 27일까지 중고차를 사는 기한을 준 거죠. 네, 기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기간과 기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랑 되게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소멸시효, 시효라는 말은 좀 말이 어렵잖아요. 물론 한두 번 우리가 몇 번 들어봤어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 소멸시효라는 말 들어봤는데 뭐냐면 소멸은 나중에 보고 시효라는 말부터 보면 한자 그대로예요. 시간에다가 뭘 준 거예요? 효력을 준 거예요. 시효예요. 시효제도는 시간에다가 효력을 준 거예요. 그냥 기간은 한 달, 기간이 가면 한 달이잖아요. 기한은 한 달까지의 기한이면 그냥 한 달이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이 기간에 효력을 준 거예요. 그 어떤 효력?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을 주면 그게 소멸시효예요. 만약 이제 소멸시효 말고 물권법에서는 취득시효도 나오는데 취득시효는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러면 그 효력을 준 게 취득시효. 그래서 기간, 기한이란 개념이랑 시효라는 개념이랑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효력을 주려고 막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둬요. 뭐 시효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시효가 정지되기도 해요. 막 그런 사유들을 만들고 이런 거는 시효고 그거 말고 기한은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서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효와 기간 제도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기본은 기간이겠죠. 시효가 특별한 제도겠죠. 그렇게 우리가 요거 오늘 이제 이거 쭉 배우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진도가 이제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네. 이게 왜냐면 오늘 우리가 3시간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3시간. 근데 이제 법대나 로스쿨에서 민법 총칙이 1, 2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학점이 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민법 총칙이란 과목 전체를. 그래서 오늘 3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뒤에는 이제 진도를 좀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죠. 뭐 우리가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또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기본 개념들 위주로 여러분 좀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의 개념, 정의, 의 뭐 이런 같은 말로 우리가 민법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합니다. 법학할 때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설명들이 나오니까 개념 정의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법학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르긴 한데
과학 분야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공계 분야도 되게 개념 정의를 잘 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학문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전개가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과목 중에서는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거든요. 원래는 학부는 행정학인데 행정학보다 법학이 훨씬 더 개념이 엄밀하고 막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엄밀하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민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들 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민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형사소송법은 형사 사건 절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민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진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반대말 이거 그게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근대 이후의 학문이라서 다 비교 대조하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의 개념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행정법에서 물론 안 배운 분들도 계시지만 행정법에서 배운 처분, 행정행위 개념, 예, 아니면 사실 뭐 이런 것들과 법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모두에게 적용되고, 예,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처분은 행정행위를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셨지만,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내가 무슨 건축과에 이제 그 업무를 해요.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 처분을 하면 그 건축 허가를 신청한 그 특정 업체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특정 업체, 개별적, 구체적인 그런 처분의 성격과 달리 특정 업체 한 사람 거기만 하는 것과 다르게 법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돼요. 민법의 특징뿐만 아니라 법의 특징이기도 하죠. 적용되는 민법의 특징은 사법이에요. 사법. 공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법, 헌법, 행정법 이런 법이 아니고 사법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내용과 발생 변경 소멸들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사법상의 아까 우리 권리는 좀 이제 들어봤어요. 권리 의무의 내용. 예. 그리고 그 권리가 요건 알겠어요. 발생, 생기고 변경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권리 의무 권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고 그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권리에 또 대응하는 말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의무가 있거든요. 내가 자동차를 샀으니까 자동차를 달라 이런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계약이 체결됐을 때 상대방은 나한테 자동차를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되게 쌍무적인 관계가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의 법률 관계 규율하는 법. 근데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권리 의무 관계를 풀었으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요걸 권리 의무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 법률 관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가 그 내용과 그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그걸 법률 관계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 계약을 우리가 자동차 매매 계약 계속 얘기할게요. 자동차를 사요. 중고차를 제가 삽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이 사람한테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중고차를 달라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고차를 나한테 팔래? 그래 내가 너한테 팔게.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때 언제까지 줄 거야? 다음 주까지 줄게. 그러면 다음 주에 되면 내가 자동차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권리가 생기고 권리가 계약에 따라 생겼죠. 원래 계약이 없을 때는 없었던 권리가 그리고 권리가 생겼어요. 네. 그 권리의 내용은 중고자동차 그 중고자동차를 달라 그 권리예요. 대신에 나는 너한테 뭐 중고차 값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서로의 권리 돈을 달라고 할 권리, 차를 달라고 할 권리, 그 반대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생긴 거고 요거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차를 실 때 줬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도 넘겨줬고 자동차 명의도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돈도 다 줬어요. 이랬을 때는 자동차 매매 계약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겠죠. 다 이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하는 그것을 법률 관계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줄여서 우리가 권리관계라고도 심지어 표현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 권리의무관계, 법률관계 다 같은 말. 다 요 말을 담고 있어요. 권리의무에 발생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사법관계다. 자, 이게 법의 개념이고 민법의 개념이에요. 요거 그냥 배우는 거예요. 예, 이거 그냥 전체 배우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 민법전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이거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 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법들도 다 포함이 돼요. 자, 근데 형식적 의미 딱 민법 전 할 때의 민법 전 이거는 민법 전체 조문이 1117조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조문만 말하는 딱 그 민법을 얘기해요. 근데 그 민법은 우리나라 광복 45년에 됐는데 그때 제정이 못 됐어요. 그때 제정이 못 되고 여기 보시면 언제 제정됐어요? 58년도에 제정됐어요. 광복 45년이고 미군정 3년 한 다음에 48년도에 헌법 재헌헌법 이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재헌헌법 공포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1958년까지 의용민법을 썼어요. 의용민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무슨 민법이냐면 일본 민법을 그냥 갖다 썼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제 강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본이 일본법에 따라서 조선민사령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법이 없으니까 일본법을 갖다 쓴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을 이제 58년도에야 우리 민법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 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 그런 일본 민법 그 전에 일본은 또 독일에서 법을 갖고 왔거든요. 독일법을 상당히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유럽의 독일법 그리고 일본법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지금 일본법의 영향이 엄청 있고 그런 용어들이 우리 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아직도. 근데 그거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직도 좀 한자말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는 일본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정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용어 사용의 정비도 여러분들 공무원이시니까 잘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민법의 기초 개념 자 보겠습니다. 권리로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자, 권리 개념. 자, 권리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법이 부여한 힘. 이렇게 개념 정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개념이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는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권리란 뭐냐? 그랬을 때 옛날부터 로마법 시대부터 권리는 뭐냐? 이랬을 때 로마법 시대부터 그때 학자들이 권리는 힘이야. 권리는 파워지. 누구한테 하게 하는. 그리고 어떤 학자는 권리는 이익이야. 나한테 도움되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익이야. 그래서 뭐 이익설, 힘이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권리를 다 합친 거야. 권리를 다 합쳐가지고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법이 부여한 힘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우리가 이제 크게 지금 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요거 위주로만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민법이 있고 이제 물권법이라는 과목도 별도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법이란 과목도 이제 총칙 말고 총칙이 이제 물권법에도 적용되고 채권법에도 적용이 돼요. 자, 물권과 채권은 뭐가 다르냐? 물권은 소유권 같은 거예요. 소유권 같은 거. 가장 완벽하고 대표적인 물권, 소유권. 자, 핸드폰을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소유권은 제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있죠. 이 핸드폰을 제가 오늘 집에 두고 왔더라도 제 소유가 인정이 돼요. 관념적으로도.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소유권. 소유권은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누리고 수익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요. 그래서 소유권을 크게 나누면 그 성격, 그 내용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용의권이라고 하는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랑 그리고 처분, 뭐 팔아서 이제 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로 크게 두 개 나뉘는데 사용 수익의 대표적인 권리들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 자, 나눠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을 나중에 각 그런 담보 잡고 이렇게 하는 권리들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자, 부동산에 담보를 잡으면 저당권, 은행에다가 아파트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담보 잡고 저당 설정하죠. 자, 그 다음에 질권은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을 전당포에 맡기면 그게 질권, 그죠?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당권으로 잡고요.
동사는 자동차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은 질권으로 잡고 전당포 같은 데 맡겨서 돈 빌려오고 이런 거야. 담보권. 유치권은 조금 특이한 권리고. 네. 이렇게 막 들어놓고 막 아니면 건물에 막 유치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조금 특이한 권리예요. 시간이 없네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자, 채권은 물건과 달라요. 채권은 물건과 다르게 물건은 제 물건이기 때문에 제 물건을 훔쳐가려는 도둑한테도 훔쳐가지 마라고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고, 뭐 제가 제 동생한테도 이 핸드폰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쳐요. 물건은. 자, 근데 채권은 아까 우리가 매매계약,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했었죠. 그 자동차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뭐 자동차를 달라 이 권리는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그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자동차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자동차를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거를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인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이랑 비슷한 개념이 여기 있어요. 청구권. 특정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붙이고, 물건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지배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청구권부터 말씀 거의 비슷한, 거의 민법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막 써요. 채권과 청구권 거의 비슷하니까. 예외가 물론 있지만. 자, 청구권,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특정인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권은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습니다. 나머지 권리는 좀 시간 나면 그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의무는 채권과 권리와 대응되는 거여서, 권리와 대응되는 존재다. 자, 아까 이제 뭐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법률상에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위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온다. 뭐 비슷한 개념으로 책임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오면 또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좀 길게 갖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이고 중요한 개념만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선이야기. 이것도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식 용어. 이것도 일본식 용어고, 이제 그냥 우리 법에서 이제 법학자들, 이제 법률가들이 계속 이제 민법에 남아 있으니까 그냥 쓰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 굳어져 버린 건데. 귀책사유도 이것도 일본식 용어죠. 뭐 다 그렇죠. 대항하지 못한다도 다 그렇죠. 자, 선의악이 좋은 뜻, 나쁜 뜻 이렇게 안 써요. 이게 일상 용어인데 그런 일상 용어로 쓰지 않고 법학에서는 선의 그러면 어떤 내용,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그러면 좋은 제3자, 나쁜 제3자가 아니고 아까 매매계약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C가 있어요. A와 B가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B가 C한테 내 자동차 살래 가서 이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C가 A와 B의 매매 계약을 모르고 있으면 그 계약을 모르고 있다 해서 그 계약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계약을 알고 있으면 악의의 제3자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고의가실 너무 중요하니까 행정법에서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설명해야겠네. 자, 고의가 원칙이니까 고의부터 설명해요. 고의 뭡니까? 고의? 이건 뭐 형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막 누구를 살인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살인합니다. 그럴 때 고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죽여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살인이라는 게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식. 내가 살인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의욕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정신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식과 의사가 다 필요해요. 인식과 의사 이게 다 필요해요. 이게 다 있으면 고의가 됩니다. 자,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다 고의가 되는데, 자, 과실은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 용어는 실수죠. 실수인데 법에서는 이제 과실이라고 표현하는데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 차를 박았고 앞에 차 운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자, 그거는 과실인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사실을 내가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몰랐지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랬을 때 그게 내 실수다. 과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교통사고를 안 일으키는 주의를 했더라면. 그래서 과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판례나 법학책이나 뭐 여러분들 업무하시면요 판례 같은 것도 가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판례를 읽는 방법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고 용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불러요.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같은 말로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판례나 법학책 같은데 뭐 많이 씁니다. 자, 과실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고의와 과실을 또 판례 같은 데서 표현으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알았던 경우는 고의라는 표현으로 쓰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거 과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이런 표현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고의와 과실을 묶어서 뭐라 표현하냐면 귀책사유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 고의와 과실을 합쳐서 귀책사유가 너한테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너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귀책사유. 근데 귀책사유 일본식 어투라 그래서 요즘 유책사유라고 표현하고 많이 그래요. 유책사유라고도 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실 있는 사유 이렇게 표현도 풀어쓰기도 하고 귀책사유, 과실 있는 사유, 고의 과실, 유책사유 다 같은 말. 자, 제3자 아까 선의의 제3자 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당사자 아닌 제3자 표현할 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을 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우리 민법의 체계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민법의 체계.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봤던 목차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저희 1117조가 아니고 1118조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민법 조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이고요. 아까 봤던 이제 목차랑 비슷하죠? 오늘 배울 거. 자, 그리고 이 총칙이 물권에도 적용되고요. 3편 채권법에도 적용되고요. 친족편에도 편 그리고 상속편에도 다 적용이 돼요. 이 개별 민법이죠. 여기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x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저 용어도 다 까먹었어요. 이걸 풀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맞죠? x가 이제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a에도 적용되고 a에도 곱해지고 b에도 곱해지고 c에도 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산수할 때. 자, 이 총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권법에도 적용되고 채권법에도 적용되고 심지어 이 개념은 알아두면 행정법에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내용 들어갈게요. 자, 서론 받고 드디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권리, 권리의 주체, 권리는 누가 갖느냐? 아까 제가 사람이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뭔 능력이 있길래 권리를 갖느냐? 이걸 또 민법의 이론을 막 해가지고 개념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막 이런 개념들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제일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딱딱 알면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 자, 제일 중요한 건 행위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대표 누가 있을까요? 행위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제한돼 있는 사람 대표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불렀던 지금 이제 성년후견제도로 바뀐 피후견인들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거나 금치산자가 이제 바뀐 그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상당히 거의 이제 많이 제한돼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개념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 자, 동물 자체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권리 능력이 있어서 반려동물, 애완견든 반려동물이라고 해서도 반려동물이 다쳤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도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반려동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 말 위자료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혼할 때 위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물에게 할 수 없다. 자, 소송을 할 수 있냐? 동물이 소송할 수 있냐? 도롱뇽 동물이 소송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대부분 판례인데 할 얘기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연인. 자, 우리가 법인이랑 구별해서 자연인은 언제 권리 능력이 있냐? 사람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자연인이에요. 사람은 법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냥 여러분 설명드리면 공무원이시니까. 자, 제가 법제처에 있었잖아요. 법제처에서 그 법을 만들 때 사람 표현할 때 이제 여러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랑 법제처에서. 그때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인이라고 한자 인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떠냐면 사람이라고만 표현하면 요즘 만드는 법은 옛날 법 몇 개만 예외적으로 안 그럴 수 있는데 요즘 만들면 다 그런데 국회와 법제처가 사람은 자연인만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법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주식회사 이런 법인들 포함해서 의미합니다. 이거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들만 알아요. 이거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법을 해석하시면서 일해야 되니까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생존의 시작은 언제냐? 태아가 나올 때다. 태아가 나올 때는 언제냐? 전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다. 그게 아니고 일부 나올 때다.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진통이 시작되면 이미 사람인 거다. 분만이 개시되면 사람인 거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사람이 영아 살해죄, 태아를 살해할 수 있는 막 처벌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을 되게 시작을 일찍 보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이 형법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범위를 일찍 봐서 이제 살인죄를 넓게 인정하는 거지. 영아 살해죄 이런 것들을 넓게 인정하려고 형법은 그런데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선, 일단 전부 나와야 이제 사람이다. 그 전에는 뭐냐? 태아다. 태아는 근데 모든 능력을 가진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만 보호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임신부인데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면은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 있다. 개별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나올 거기 때문에 태아 상속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먼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태아도 상속권 있다. 대습 상속할 수 있다. 유류분 다 상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이제 나올 거니까 태아의 권리와 상속 이런 문제에서 태아가 개별적으로 이제 막 인정되고 있고 공무원 연금법에서도 태아 연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된 조항이 있는 걸 참고로 보시고 언제 사람은 끝나느냐? 심장 기능이 정지된 때가 민법에 이제 우리가 통설이고요. 장기이식법이 있지만 뇌사가 이제 이제 사망으로 아직 인정하고 있지는 민법에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는 어땠냐면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 19세 이상이면은 이제 성년자가 되잖아요.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 이럴 때는 엄마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권리나 의무를 얻는 권리만 얻는 거. 누가 사탕 준다 이런 건 엄마 아빠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준다 그런 거 엄마 아빠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만약 동의를 이제 법률행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권리만 이제 얻는 경우, 의무만 면하는 경우. 근데 이 위반한 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있었어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렸을 때 10살짜리가 200만 원짜리 패드를 사왔다. 이랬을 때 법정 대리인은 그것을 200만 원짜리 내가 지금까지 세뱃돈 모은 거다 이렇게 해서 사와도 법정 대리인은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서 찾아가든지 해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취소는 계약과 달리 단독 행위여가지고 그냥 취소하면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가서 취소합니다 이러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권이라는 건 계약과 다르게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 없이. 자, 근데 이 조항이 있죠. 용돈 조항. 그래서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돈 조항이라고 하는데 용돈을 줬을 때는 그거는 맘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취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미성년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 근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위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임금의 청구 이런 거, 유언행위 이런 거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청구 옛날에는 이제 부모가 이게 이제 20세기 때 법이 남아 있는 거예요. 100년 전 법이. 옛날에는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100년 전에는 일 시키고 해서 부모가 착취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노동법에 이제 남겨 있는 거죠. 알바로 번 돈은 네가 가져라. 노동법에 이제
부모가 이제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착취할 수 없도록 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내용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성년자 부분만 좀 이렇게 보고 얼른 보고 예, 조금만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한 20분 정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제도.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뭐 선거법에 뭐 연령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의견, 한정 의견, 성년 의견 제도,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의 개념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법인. 자, 아까 그래서 사람 이렇게 있으면 법인이라는 걸 법에서 민법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래서 법이 만든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산이에요. 그래서 단체면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인적 결합체가 사단법인. 사단법인 뭐 무슨 세종시 로타리 클럽 이런 거 막 모여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 뭐 우리도 만들 수 있죠. 사단법인 요번 동기 모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등기하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리고 재단법인 있어요. 재단법인은 돈으로 이제 만드는 거. 재단법인 뭐 한국문화예술재단 뭐 이런 거. 국가는 법인이냐? 국가는 그냥 국가예요. 국가는 국가고 그냥 권리를 인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냐? 지방자치법 3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겠다라고 특별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지방자치단체 법인. 그렇습니다. 법인은 이래요. 권리 능력을 아까 이제 권리 능력 개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자연인 그냥 사람은 권리 능력이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인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의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진다. 자연인은 틀린 말이에요. 자연인은 그냥 내 마음대로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때만 권리 능력을 가져. 그 범위에서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소속한 직장이 법무법인 라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이에요. 변호사법에 의해서 만드는 특수법인이 법무법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법무법인은 정관에서 정해요. 법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법률 관련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관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갑자기 무슨 뭐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관에서 또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이렇게 뭐 반도체 만드는 사업 뭐 해가지고 거기 딱 정합니다. 정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인이 그렇습니까? 제가 제 정한 것만 제가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제 정한 것만 씁니까? 그런 거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를 정하고요.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법인 등기에 다 씁니다. 법인 등기에 목적 범위를 다 써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게 그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을 속성으로 가지는 권리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법인의 설립부터 한 20분 정도 쉬고 충분히 쉬고 일단 11시 한 10분, 30분 정도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나오세요.